만약 500피스짜리 퍼즐 조각이 따로따로 흩어진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림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 완성된 모양을 보면 어떤 모양이든 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퍼즐을 맞출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퍼즐에서 나 하나가 없어지면 세상은 온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유기체처럼 서로 연결되어 늘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합니다. 두 번째는 퍼즐 조각이 중앙에 자리 잡았는가 아니면 귀퉁이에 자리 잡았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퍼즐 조각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인공처럼 돋보이는 배역을 맡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한 편의 연극이 완성되려면 내 배역의 비중보다 최선을 다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극이 되니까요. 우리에게도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바꿀 수 없는 역할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흡족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때 내가 속한 가정 또는 사회도 서로 협력해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퍼즐 조각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소중합니다. 어떤 모양인가 혹은 어떤 색상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누가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비교로 그득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비교의 틀을 만들고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그 틀에 억지로 끼워 넣어 사람들을 줄 세웁니다. 그런 일이 수없이 반복된 결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별로라고 여기게 되었고 기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비교에 길들어 서로의 다름을 감탄과 놀라움으로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는 태도, 즉 다름을 다름의 자리에 원위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구겨진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탓을 합니다. 내 탓, 남 탓, 날씨 탓, 심지어 조상 탓까지 하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힌다는 점에서 탓하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지 남에게 있는지 아니면 복합적인지 따져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바삐 길을 걷다가 비닐봉지에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다음부터는 스스로 조심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고약한 놈이 여기다 비닐봉지를 버린 거야? 하며 남 탓만 한다면 앞으로도 조심하지 않겠죠. 문제는 이치에 맞지 않게 무조건 남을 탓하거나 근거 없이 다 내 탓으로 돌리는 데 있습니다. 내게도 문제가 있는데 남 탓만 하거나 내 문제도 아닌데 내 탓만 하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탓타령만 하다 몸에도 마음에도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우산장수인 큰아들과 집신장수인 작은아들을 둔 어머니는 날씨 탓을 하며 걱정 근심을 달고 살았다죠. 비오는 탓에 작은아들의 집신이 안 팔리고 해가 쨍쨍한 탓에 큰아들의 우산이 안 팔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이 탓을
덕으로 바꾸며 늘 싱글벙글했답니다. 비가 오는 덕에 큰아들의 우산이 잘 팔리고 해가 쨍쨍한 덕에 작은아들의 집신이 잘 팔릴 것이라고요. 누구 탓인지를 제대로 가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탓을 덕으로 바꾸는 사고방식 또한 필요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남 탓이라면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이고 내 탓이라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탓하느라 소모하던 에너지들을 보다 생산적으로 쓸 수 있겠죠? 낀 세대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를 이르는 말입니다. 보통 특별한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는 40, 50대 직장인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가정 단위로 보았을 때는 자식과 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50, 60대를 대개 낀 세대라고 부릅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낀 세대의 기간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문명화되고 고스펙을 요구하는 사회일수록 교육 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성인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집니다. 반대로 수명이 연장된 만큼 노부모를 부양하는 기간은 늘어납니다. 두 세대 사이에 끼어 있다는 느낌은 어떤 걸까요? 양옆이 든든한 방어벽이라면 보호받는 느낌이겠지만 낀 세대의 양옆은 의존의 벽입니다. 양쪽 모두 낀 세대에게 의존하니 중압감이 엄청납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소외감과 외로움도 배가 되죠. 자식 세대에게는 고루하다고 외면당하고 노쇠한 부모님과는 물리적인 소통마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끼어 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중간에 끼어 있으면 양쪽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으므로 다시 보기와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식들과 함께 있으면 자식으로 지내던 지난날 내 모습을 다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지난날을 다시 보면서 나도 저 때는 그랬구나. 저럴 때는 내가 우리 아이만도 못했네 하고 깨달으면 한없이 한심해 보이던 자식이 다르게 보입니다. 철없이 못되게 굴던 나를 무던히 참고 기다려주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부모 세대와 같이 살면 노쇠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다가올 미래의 내 모습을 미리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로 죽음을 미리 생각해보면 삶의 태도를 다잡을 수 있죠. 산다는 것이 하루하루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임을 깨달으면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어떻게 해야 삶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어진 삶에 순종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면 너무 늦게 깨달아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듣는 이가 달가워하지 않는데도 계속하는 말은 잔소리가 됩니다. 잔소리는 듣는 쪽에서 그만했으면 하고 말하는 쪽에서도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반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잔소리 논쟁은 잔소리 좀 그만하라에 맞서 잔소리 좀 안 하게 하라고 하는 팽팽한 설전의 양상을 보입니다. 말하는 이의 의도가 어떻든 듣는 이가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잔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에 안 할 수가 없다며 하고야 마는 말이 잔소리입니다. 잔소리의 특징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에 안 되니까 여러 번 계속 말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반발심만 더 자극하고 급기야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말하는 사람도 결코 유쾌하지 않은 잔소리를 왜 쉽게 멈출 수 없을까요? 나와 무관하고 기대도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나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부모와 자식, 배우자, 교사와 학생,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연인, 친구. 모든 관계에서 오가는 잔소리에는 기본적으로 관심과 기대, 염려가 있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한 충고나 훈계에도 잔소리와 마찬가지로 관심과 기대,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충고나 훈계와는 달리 잔소리에는 어째서 거부감이 앞설까요? 잔소리에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믿음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할 때는 주로 뭐뭐 해야 한다며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표현이나 왜 뭐뭐 하지 않느냐 같이 추궁하는 어투를 사용합니다. 자기 생각과 삶의 방식이 최선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누구든 그것을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소리의 달인들은 권유의 수준을 넘어 일방적으로 자기 말을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을 동작으로 옮기는 정신운동 속도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말대로 곧바로 행동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변화하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에 이미 한 말을 또 하면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설령 잔소리에 진리가 담겨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끝내 튕겨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입 밖으로 말을 꺼내는 것이 내 자유이듯 받아들이냐 마느냐 결정하는 것도 듣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잔소리는 상대방의 필요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통제 욕구가 앞선 말입니다. 상대에게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말한 사람이 계속 말의 끈을 잡고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의도한 바를 이룰 때까지 계속 같은 소리를 해댑니다. 정작 듣는 이에게는 닿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태도가 돌변하게 만드는 결과로 끝납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지만 확실히 불행해지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 그놈의 비교가 문제입니다. 어버이날이나 생일에 자녀들로부터 꽃과 함께 봉투나 선물을 받고 으쓱해져 친구들에게 자랑한 적이 있나요? 그러다 서로 받은 것을 비교하고 친구가 받은 선물이 내 것보다 좋다고 여겨져 순식간에 기쁨이 달아나 버린 적은요. 2022년 세계 행복지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OECD 38개 나라 중 36입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물과 욕구의 상관관계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원하는 것보다 소유한 것이 적거나 반대로 원하는 것이 소유물보다 많으면 행복감이 줄어듭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쟁 사회에서 자라며
어릴 때부터 비교에 길들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분이 살기에 충분해도 다른 사람,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남들과의 비교로 인한 욕구 상승은 상대적으로 행복감의 수준을 낮춥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낮은 데에는 남들과의 비교의식이 한몫하는 셈입니다. 월급이 20만 원 오를 때보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과 비교해 자신이 10만 원 더 받을 때 훨씬 행복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교는 봉우리 오르기와 같습니다. 봉우리 하나를 오르면 또 다른 봉우리가 보입니다. 계속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해 전진하다 보면 마침내 산의 정상이 어딘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끝없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이 봉우리, 저 봉우리를 헐떡이다. 결국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행동입니다. 비교는 만족과 휴식을 앗아갑니다. 비교의 대상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으로 바꾸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반성하거나 격려하다 보면 좀 더 발전하는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의 분노 조절법은 남이 아닌 나 자신과 비교하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치밀 때 밖으로 나와 막대기를 가지고 무작정 걷습니다. 걷다 보면 화가 점차 사그라지다가 멈추는 지점에 이르는데 그곳에 막대기를 꽂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걸었을 때 꽂은 막대기가 자기 자신과의 비교 기준이 됩니다. 다음번 걷기에서 처음에 꽂은 막대기가 보이기 전에 화가 멈추면 지난번보다 더 빨리 분노를 조절했다는 것을 깨닫고 흡족해합니다. 반대라면 더 많은 수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죠.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합니다. 50이 넘은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감정이란 마음속에 꼭꼭 눌러두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는 그럭저럭 적응했지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여전히 서툽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일을 더욱더 난처하고 꺼려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꼭 말로 해야 알아?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영원히 내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잘못 해석하거나 판단해버리고 오해할 수도 있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표현한 만큼만 아는 것이죠.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동물이므로 자기 마음이 어떤지 더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마음을 알고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표현된 만큼만 알 수 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으면 짐작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혹 이런 경우는 없었는지요? 배우자가 빵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올까 하고 물었는데 아무거나 다 괜찮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평상시 배우자가 잘 먹던 빵을 생각하며 나름 신중하게 골라서 사와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튀긴 빵은 빼고와 같이요.
우리는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은 내 마음을 잘 알아주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음은 표현한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친할수록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원하지만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습니다.